지금 우리는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모습이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92석을 야권에다가 갖춰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 라는 국민들의 혼된 질책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재 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수도권 정당,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도, 보수가 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자체가 결국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집에 어질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이불을 덮어놓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전당대회 룰에 당원 10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하겠습니다. 잘 말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 당선, 저희 당이 처한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서 아주 급박스럽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대 당선, 우리 김재섭 당선도 오실 거고, 또 박성민 대표, 또 박상명 시사평론가, 그리고 또 서성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참패는 예견된 참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는데 수도권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이 뭔지 원인 분석을 하고 처방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어라. 여러 차례 주문했습니다. 수도권에 맞는 인물들을 빨리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라. 그런데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선거 전에도 여연의 여론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 2주 전에 서울은 좀 낫다. 경기, 인천 중에 당선되는 곳이 5, 6곳입니다.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된 전략, 메시지, 국내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다. 결국 선거를 제대로 못 치렀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모습이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92석을 야권에다가 갖춰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 나는 국민들의 혼된 질책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재 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든 혁신이든 뭐든 출범시켜야 돼요. 그런데 5월 2일 날 야권이 또 무슨 특검법 해가지고 통과시키려 하니까 다음 원내대표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내대표가 뭔가 TF팀이든 혁신이든 비대위 빨리 만들어야 할 계제다. 그래서 정말 정권교체에 열망하면서 저희들한테 표를 줬던 그 많은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사죄하고 자성을 하고 또 패배의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뭐 총선 백수를 만들겠다. 뭔가 역동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당의 비위를 환기시키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당선인 김용필입니다. 저는 먼저 이번 총선에 대한 총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 구조적인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신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충성하지 않겠다는 그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개혁 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라고 봤을 때 이번 총선으로 국가개혁을 이끌어갈 추진력이 상실되었고 그 추진력이 상실된 원인은 그 공정함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하다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는 아주 이 당연한 사실을 국민들께 믿음을 준다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들은 그림자처럼 그 힘을 잃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의 정의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정부 여당을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민들께서는 그들을 내세워서라도 정부 여당을 질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수도권 정당,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과 중도, 보수가 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구조에 따른 한국의 정치 지형은 지금 사실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연령대로 알려진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이른바 586 세대와 X세대입니다. 인구 구조 비에서도 사실상 이들은 한 해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나서 인구 구조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현재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민주당 지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반보수적 성향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싫어서 투표한다라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보수화가 된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을 국민의힘이 직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보수정당의 지지층인 60대 이상의 산업화 세대는 4년마다 수가 100만 명씩 줄고 있는 사실도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론의 배경은 이러한 인구 구조에 따른 정치 지형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선 0.73% 승리는 전 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청년과 중도와 보수가 대연합을 해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만의 단독적인 집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과 중도와 보수가 연합하지 않으면 향후 선거에서도 저희가 어렵다라는 점을 저희 22대 당선인 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정 운영,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대체로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화의 길도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을 추진하는 운영 방식에서 거칠었던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수 재건의 길은 저희가 실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만 저희가 다음에 다시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갑 당선인 김대석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만 최근에 느끼는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돌아와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데자비처럼 자꾸 느껴지는 게 보수 재건 내지는 선거 참패라는 제목으로 정말 여러 번의 세미나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2018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크게 참패한 이후에 왜 보수는 이렇게 지리멸렬 하느냐, 보수는 어떻게 재건되어야 하느냐 라는 논의를 바탕으로 당시에 자유주의가 옳다, 보수주의가 옳다, 때로는 누구는 공화주의가 옳다 이러면서 백가쟁명식으로 이런저런 보수 진영의 이념들이 터져 나왔었고 큰 참패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새신자가 없이 그 이념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2020년 총선까지 쭉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보수의 선명성, 이념의 선명성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내지는 광화문 시위 이런 것들 중심으로 당시의 보수 정당이 이끌어졌다라고 평가를 했고 저희는 2020년에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의 비슷한 점수를 이번에 2024년에 받았는데 또다시 제가 보수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초현실 같기도 하고 자꾸 데자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너무 많이 져놓고 이번에 또 비슷하게 지니까 이게 뭔가 익숙한 것처럼 뭐 크게 지진 않았네 라는 생각이 우리 내부에서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번과 이번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신 분들을 같이 세서 계산을 하면 저번 총선과 이번 총선은 똑같이 참패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번보다 좀 낫다라는 정신승리를 하거나 내지는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우리가 개별적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대선 지선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희망회로 거의 저는 신앙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냉철한 복귀를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이 조기전대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기전대를 하게 되면 총선 참패의 상흔은 금방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원들을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을 다 그 안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가 지금에 있는 보수 진영의 어떤 패배의식 같은 것들을 일시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 전당대회 자체가 결국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제가 뭐 다른 데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었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집에 어질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냥 이불을 덮어놓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는 더 썩고 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내 눈에 쓰레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보수 정당이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기전대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가 들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처절한 백서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8년에도 만들었고 2020년에도 비슷한 백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천할 용기를 가지고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낙선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번 주였나요? 아무튼 장선자 총회도 갔고 어제 낙선자들의 모임에도 갔습니다. 그 둘 사이의 온도는 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선거를 치르고 같은 당대표에 같은 이념을 가지고 싸웠는데 그 낙선자와 당선자가 느끼는 이번 선거의 온도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 낙선자들이 훨씬 더 처절하게 선거했던 걸로 제가 느껴졌고요. 그들의 얼굴 면면을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카맣게 다 타있고 얼굴들도 다 말라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당이 잘 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정부가 산다는 처절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반면에 이제 당선자 총회는 물론 첫 인사였긴 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처절함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백서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그런 낙선자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의 절절한 목소리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충분한 논의 없이 그저 조기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또다시 저는 실패를 노정한 좋지 않은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전대, 조기 전대 이런 것들은 상당한 고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전당대회 룰에 당원 10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하겠습니다. 2021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됐던 때에 저희 전당대회 룰은 예선에서 50대 50 그리고 본선에서 70대 30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었던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100%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이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전당대회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면 선거의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당원들에게 호소력 있는 메시지와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메시지는 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의 잔치처럼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당원들끼리는 신나고 잔치가 될 수 있어도 그걸 지켜보는 제3자로서의 국민들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원이 아니지만 보수 정치를 지지하고 우리 당원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당이고 대한민국 정당은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막아놓은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저희 정당이 운영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든 우리 정당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당원 100%라는 룰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재논이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보수가 나아갈 길을 이야기한더라도 그거는 저는 공연불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처절한 논의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제가 이렇게 낙선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되셨고 이름은 천목회라는 이름으로 정했다 하더라고요. 첫째 주 목요일날 만나는 모임이라 해서 천목회인데 제가 좀 늦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진 못했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파격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낙선자들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던, 그리고 우리 당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잘 나아가기를 바라는 젊은 낙선자들 모임 천목회의 메시지에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선자 입장이라서 조금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젊은 낙선자들, 특히 우리 당을 이끌어나가야 될 미래 세대들이 내는 목소리에는 저는 얼마든지 참여하고 지지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